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와 세브란스 등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는 수준이라 현장 혼란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인 엠폭스 역시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됩니다.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플랫폼에서 직접 살 수 있는 초저가 어린이 제품 38종에서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됐습니다. 특히 27종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82배 넘게, 6종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3,0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덮친 기록적 폭염으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체감 기온이 50도까지 육박했고 미얀마는 학교 수천 곳에 긴급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주요 병원의 주 1회 휴진이 본격화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등 개별적으로 휴진하고 의료 대란의 배경과 과정을 짚어보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또 세브란스 병원과 고려대 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도 30일 하루 자율적으로 휴진했지만 이들 병원에서도 응급 환자와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평소처럼 진행됐습니다. 다른 빅5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은 오는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루를 골라 휴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전국 20여 개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자율 휴진에 대해 정부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만 이뤄지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박 차관은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사설구급차 이용 환자 추이를 조사한 결과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주요 5대 병원에 내원한 사례는 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경영난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은 각 병원이 노동자들에게 휴가 강제, 무급휴가 종용, 필요인력 충원 중단 등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전공의와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국립대병원에서 외래 환자를 받지 않거나 일주일 중 하루 진료를 축소 운영하는 등 의료 공백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환자를 방치하는 국립대병원 의료진들과 진료 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 위기 책임을 떠넘기는 병원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압박했습니다.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질병관리청이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낮추면서 방역조치 법적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들의 선제검사 의무 역시 권고로 바뀝니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5일에서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됩니다. 또 고위험군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비 지원을 제외하고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인 엠폭스의 감염병 위기 경보도 5월 해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의 엠폭스 상황이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엠폭스는 지난 2022년 6월 첫 사례 이후 국내에서 확진자 156명이 발견됐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질병청은 발열과 오한, 얼굴, 생식기 부위 발진 등 감염 증상이 있다면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최상위에 오를 정도로 심각한 질병들이죠. 이들의 발생 건수와 치명률 등에 대한 국내 공식 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심근경색은 54%가 넘게, 또 뇌졸중은 9%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심장혈관과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심뇌혈관 질환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지난 2021년 사망 원인을 집계했을 때 심근경색증 등 심장 질환이 2위, 뇌혈관 질환이 4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뇌심혈관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 숫자와 얼마나 치명적인지 가늠할 수 있는 통계를 국내 최초로 내놓았습니다. 질병청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심근경색증은 지난 2011년 2만 2천여 건 발생했지만 10년 뒤인 2021년에는 3만 4천여 건으로 54% 넘게 늘어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발병했습니다. 10만 명당 발병 건수는 남성이 99.4건이 대비해 여성은 35.6건으로 남성이 2.7배 넘게 많았습니다. 반대로 발병 1년 안에 숨진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1년 치명률은 여성이 높았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여성은 24.1%, 남성은 13.1%를 기록해 여성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이 더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층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치명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연령 차이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남자와 여자에서 치명률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뇌졸중의 경우 지난 2011년보다 2021년 9.5% 더 많은 사람에게 발병했는데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치명률도 높고 예후도 나빠지는 만큼 빠른 검진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맞는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은 어느 정도 회복될 수가 있는데 노인이신 분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잘 회복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금연이나 금주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동남아시아를 덮친 기록적 폭염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학교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전력 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감 기온이 섭씨 50도에 육박한 필리핀 마닐라. 얼음 생수로 벌개진 얼굴을 식혀보고 모자와 양산을 쓴 사람들은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야외 노동자들은 강한 햇살에 맞설 채비를 단단히 하고 나섰습니다. Bakit ka nakabalabal ng tuwalya? Sa tindi ng init, nakakasunog ng balat. 여기에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프니 운전사들 파업까지 겹치자 교육당국은 공립학교의 대면 수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LTU and the DEP had also declared no face-to-face classes because it's so hard for especially in the elementary, the pupils to cope up with this kind of weather.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기 공급도 아슬아슬한 상태. 지난 24일은 수도 마닐라가 있는 북부 루손섬에 전력 공급 적색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인접 국가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미얀마도 일부 지역의 기온이 4월 기준 역대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학교 수천 곳이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태국 역시 최고 기온이 연일 40도를 웃돌면서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나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에서도 폭염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এরকম টানা গরম দেখিনি কিন্তু বৃষ্টি হয়েছিল বাবা বাতাস হয়েছিল অনেক আরাম লাগছে এবার কাছে এক সপ্তাহ যে বৃষ্টিগুলো হইতেছে না বাবা বাতাস কোনোদিন হয় কোনোদিন হয় না. 동남아시아는 통상 3월부터 5월까지 가장 무덥지만 올해는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이 한층 심해진 것으로 기상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지난해 극한호우로 피해가 컸던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기상청이 직접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올 여름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극한호우가 관측되면 기상청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40데시벨 이상의 경고 알림과 재난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수도권에서만 시범 운영하다 올해 정식 운영으로 전환했고 경북과 전남권까지 운영 범위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올여름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 오염원 집중 관리 등 중점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환경부는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며 안심할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중점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4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야적 퇴비를 점검하는 등 주요 오염원 단속에 나섭니다. 또 지역별로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수와 정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녹조 제거선 35대를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같은 중국 플랫폼에서 해외 직접 구매로 살 수 있는 초저가 어린이 제품 38종류에서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관세청은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인 38종류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들은 평균 가격이 3,468원에 불과한 초저가 제품으로 정식 수입 요건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38종 중 27종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는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 제품의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6점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검출됐고 함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5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중국에서 구입한 지 3개월 된 전기차가 사고 뒤 발생한 화재로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당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차문이 열리지 않았다며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업체 측은 적극 부인에 나섰지만 최근 이렇게 값싼 중국 전기차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산시성 윈청시 인근의 한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살수차 아래에 깔려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소방대원과 주변 운전자들이 달려와 창문을 깨고 차문을 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매립식 전동 손잡이가 잠긴 채 열리지 않은 겁니다. 결국 손쓸 새 없이 2살 아이를 포함해 탑승객 3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3개월 전에 구매한 중국 아이토의 신형 SUV M7 전기차 모델로 현지 공안 당국이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SNS를 통해 안전장치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매립식 전동 손잡이가 잠긴 채 열리지 않았고 에어백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같은 유족들 주장과 사고 영상이 중국 내 온라인에서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차량 제조사 측은 유족의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에어백과 배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며 결함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아이토 M7은 화웨이가 지난 2021년부터 중국 전기차 기업 사이리스와 손잡고 생산한 고급 SUV 중 하나로 화웨이의 독자적인 운영체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화웨이 측은 합작이 아닌 부품 제공 등 기술 지원으로 제조된 차량이라며 이번 사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저가 경쟁에 나선 전기차가 쏟아지면서 지난해만 800만 대가 넘게 팔렸고 올해는 10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샤오미에서 출시한 전기차가 희승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국산 전기차 안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맞서기 위해 네이버와 인텔, 카이스트가 손을 잡았습니다. 카이스트와 네이버 클라우드는 화요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네이버, 인텔, 카이스트 AI 공동연구센터, NIK AI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NIK AI 연구센터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앞으로 최소 3년 동안 인텔의 AI 반도체 가우디2를 이용해 생성형 AI 서비스와 서비스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값비싼 엔비디아 반도체를 대신할 새로운 AI 반도체의 성능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인텔이 국내 대학의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산학 연구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를 디지털 시장법 DMA 특별규제 대상에 추가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6개월 안에 아이패드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바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기기에 미리 저장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애플은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상 특별규제 대상 기업이어서 아이폰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등이 이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패드 OS를 비롯해 MS 브라우저 엣지, 검색 엔진 빙, 또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의 서비스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제외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9월 애플과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업체를 게이트키퍼로 이들 업체의 22개 서비스를 핵심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중국 투자자를 사칭해 피싱 공격을 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슬로우미스트는 옛 트위터인 X 계정을 통해 라자루스가 구인 구직 사이트 링크드인에서 피해자들의 정보나 자산을 탈취하는 행태를 경고했다고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라자루스가 중국의 유명 가상자산 투자자 이력을 짜깁기에 가상인물을 만든 뒤 IT 분야 개발자를 찾는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 각종 정보를 빼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공개한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서 2017년에서 2023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적지 않습니다. 산재 보상 통계로 보니 지난해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건설 현장이었고 사고 유형으로는 추락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군산의 세아베스틸 공장에서는 최근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숨졌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2년 새 벌써 5명째 사망 사고를 낸 회사 측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자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악질 기업이다. 더욱이 사망 원인을 노동자 개인 가실로 몰아가면서 원천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유족급여가 승인된 산재 사망자는 모두 812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35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은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 사고 유형으로는 높은 곳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떨어짐이 가장 많았고 끼임과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 사망자도 85명이나 돼 전체의 10%가 넘었습니다. 또 전체 사망사고의 3분의 1가량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부업을 함께 뛰는 이른바 N잡러가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업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시사하는 건 뭘까요? 이승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로봇이 아이스크림도 담고 치킨도 척척 알아서 튀깁니다. 일손을 덜어주는 로봇과 무인 점포 시스템이 부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저는 투잡 개념에서 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투잡 내지는 쓰리잡 이렇게 생각으로 부업을 겸하는 이른바 N잡러가 지난 1분기 기준 55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2% 정도로 비중은 적지만 1년 전보다 무려 22.4%, 1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원래 자영업과 농림업, 고령층일수록 부업 인구가 많지만 최근에는 청년층과 40대 증가세가 30% 안팎으로 가파릅니다. 하지만 부업 있는 사람들의 노동 여건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 평균 소득은 295만 원 정도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 원 많은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소득이 13,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3,000원 적었습니다. 임금 근로자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가입률이 단독 일자리 종사자의 절반, 고용보험 가입률은 3분의 2 수준입니다. 결국 부업 인구 증가는 탄탄한 일자리 부족 현상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는 인구 감소 영향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고용이 둔화하고 있는 연령층입니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뿐 아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일자리 또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하고 약간 불안정한 곳에 분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대 인력들도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서 많은 고용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선제적으로 40대 인력에 대해서 맞춤형 고용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업 인구의 특성을 분석해 적절한 안전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뉴질랜드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월요일 29일 시작된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이 같은 정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 속에 넣어두거나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여당인 국민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취임 이후 우선순위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로 수업 집중도가 올라가 학업 성취도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누적 판매 100만을 돌파한 기후 동행 카드에 이어 5월부터는 수도권과 전국을 대상으로 한 더 경기 패스와 K패스까지 시행됩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20에서 53%를 환급받을 수 있고 더 경기 패스는 이용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게 큰 차이인데요. 이렇게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지가 많아진 만큼 어떤 교통카드가 더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